정부와 여당이 내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19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세 싸움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권에 손해를 끼치면 쓴맛을 볼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중국을 압박할 경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중간 무역 전쟁과 함께 추가 사드 보복 조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육군 대장의 부인이 관저 근무 병사를 노예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해당 장군은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 동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노루가 오늘 아침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정확한 이동 경로는 예측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말쯤 제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 차는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구간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2년 넘게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운전자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장을 1차 카메라에서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결과가 거꾸로 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도 강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고 정부와 여당이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 불린 6.19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되지 않자 40여일 만에 또다시 내놓는 추가 대책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입니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입니다. 강남 4구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오늘 당정 협의를 앞둔 여당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과열 양상이 공급 부족보단 투기 수요 탓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재건축 분양권 거래가 막히고 대출도 집값의 40%로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따라붙는데 과열 핵심 지역인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을 얼마 주고 어떻게 마련할지 지자체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최근 성행하는 갭 투자 등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대책으로 언급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등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보유세나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과열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여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는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가 담겨 있죠. 어떤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이주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도 통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닌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 왜 이렇게 집값이 잡히질 않느냐? 이른바 핀셋 증세에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게 분석이 됐습니까? 예, 우선 저금리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되면서요. 예. 시중에 이제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도화선은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선호 지역이지만 신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볼 수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5년 미만의 새 아파트값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예. 이제 강남발 상승세는 다시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이런 분석은 사실 뭐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 분석을 못할 사람은 없죠. 근데 결국 이제 그걸 잡으려면 진원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도 사실 뭐 옛날부터 다 쓰던 그런 방법이기도 예. 하고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강도가 훨씬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앞서 이제 지난달 나왔던 대책은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이제 과열 지역을 겨냥해서 이제 대출과 청약을 조건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 강도로 보면은 이제 중강도 정도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예. 정부는 이게 이제 통하지 않을 경우에 더 강력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일단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되고요. 예. 분양권 전매도 최대 5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두 14가지가 이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예. 여기 이제 주택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금 마련도 보고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입주 계획도 상세하게 이제 부동산 보고해야 되는 어떤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다시 도입하겠다. 이런 방안도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요즘 건데요. 특히 갭 투자가 유행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에 더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력하게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보였고요.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2014년도에 이제 폐지됐었습니다. 예. 3년 만에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네. 과거에 부동산 급등기에도 이제 유사한 대책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그때는 효과가 있었나요? 그때도 이제 경제 개발기 때부터 어떤 종합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왔던 건데 예. 일시적으로 투기 심리를 꺾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불이 붙는 시장의 안정을 시키는 데는 조금 미미하지 않았느냐가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예.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005년도에만 이제 세 차례가 나왔는데 예. 강남 초고층 재건축 불허라든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그다음에 종합 부동산 세대별 과세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 대책이 나온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을 했고요. 예.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긴 했는데 이것은 대책보다는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라는 분석도 이제 많이 또 나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ATP DTI를 맞습니다. 예. 규제하면서 그때 확 꺾였던 예, 그 이후에 이제 꺾여서 예, 그런 만약이 효과도 소용없고 그게 바로 소용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이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단기적인보다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정말 그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예. 보유세 등을 강화해서 부동산이 어떤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정말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공급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왜냐하면 지금 투기가 문제라고 방향을 일단 그렇습니다. 잡았기 예, 때문에 예. 공급 얘기를 또 꺼내는 것은 뭐 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늘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서 오늘 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무죄로 풀려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항소를 하면서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죠.
보수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대통령의 좌파 단체 지원 배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중립성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게 진행된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범죄가 아닌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선 정무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항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의 블랙리스트 심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4일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을 매주 2차례씩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의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됐고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2달여 남은 만큼 심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보수주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를 표방한 것은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공모범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판단은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라는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올해 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소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지시하면서 청와대에서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한다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지 국민을 감안해 정책을 편다고 해도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으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보고됐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승인,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의 업무 특성상 큰 방향을 지시하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라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법치주의에 따라 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위, 그리고 대통령이 가진 이 두 가지 역할을 재판부가 혼동한 것 같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의견을 직접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4년 만입니다. 예.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면서 김 교수님 의견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저희들이 좀 화면으로 잠깐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진 이중적 지위를 혼동한 판결이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정당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정치적 공무원이고 대통령은 또 국민이 뽑은 그 선거에서 뽑은 그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정파적이거나 당파적인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선거 과정에서 뭐 보수 집권 운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위를 대통령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또 지위는 정부 수반이죠. 정부 수반인은 국가 정책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놓은 어떤 요건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파적인 그런 작용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아마 이 두 가지 지위를 좀 묘하게 혼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바로 이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국가 법률 집행 사업이고 그것에는 헌법에서 정해놓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문화계에서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전부 다 동등하게 시급해야 할 그 공권력에 주어진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한 그런 것인데 이게 헌법이 바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실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뭐 충분히 저희들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취임할 때 100% 통합을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정반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근데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는 것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좀 달리 판단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이제 행정의 어떤 행정권의 어떤 수반으로 지위는 법이 정해놓은 어떤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평등 원칙, 헌법에서는 평등 원칙을 어긴 것이고 그 법 집행에 의해서 기본 원칙인 또 평등 원칙을 어긴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이번 판결 보면 좌파 지원 축소는 정당한 국정 기조로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건 저희들이 지금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이행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 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실무자들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판단 부분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특히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빙벨 같은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지원 축소하는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화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 고려가 없다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정당한 행정권 행사인데 그게 정책에 대한 반정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하라고 한 것은 헌법에 정해놓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법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어디까지 지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그냥 딱 대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기면 대놓고 지시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애둘러 얘기하는 나라. 그 형법상 그 직권 남용이라는 형사 범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이므로 이 부분은 뭐 그 대통령이든 누구든 엄격한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해석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비서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비서들이 또 행정부 집행 중앙행정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떤 작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을 받아서 진행하는 비서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지시를 했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집행을 하라고 한 부분들은 법원에도 인정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위자들은 직권남용이고 상위자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시간은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대략 그 결론님이 김 교수님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물론 다른 헌법학자들 혹은 법학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형법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관련돼서 어떤 정도에 인정할 것인가에 관련되어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헌법 전문가시기 때문에 공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앞으로 있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고 재판부는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재판부의 재량이긴 하지만 이런 미묘한 어떤 공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 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고요. 물론 재판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을 판단한 부분은 존중돼야 되겠지만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심 재판부의 속마음이 어땠을까를 저희들이 더 생각해서 추측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사법부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질문을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였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련 기록들은 지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처리가 돼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각종 기록들이 길게는 30년 동안 봉인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보고된 문서들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른 겁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규명할 수 있을 상당수 문서에 접근이 어려워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 전 권한대행의 지정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신원권을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처음 도입된 신원권은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남은 가족이 법적 절차에 호소해 원한을 풀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지난 28일에 발견된 뼈 한 점이 오늘 오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람뼈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국방부 유해 발굴단은 동물뼈로 추정을 했지만 국과수 분석에서 사람뼈로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화물칸에서 찾은 유해는 모두 10석점으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최대한 발언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막후 협상을 통해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른바 빅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은 고려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충돌이든 아니면 빅딜이든 두 시나리오에 모두 우리의 역할은 마땅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사투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군 9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할 경우 쓴맛을 볼 것이라면서 한 발언입니다. 以任何形式把任何一块中国领土从中国分裂出去。 어떤 사람, 어떤 형식을 막론한다고 말해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중국 책임론을 우회적이지만 강력하게 반박한 것으로 사드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북핵 문제의 책임을 북한과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상무부 차관은 북핵과 미중 무역은 다른 영역이라며 대중 제재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미국도 강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아닌 강요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중국을 압박할 경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예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과 함께 추가 사드 보복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미중 간의 긴장이 커지면서 일각에서 또 흘러나오는 얘기가 바로 미국의 선제 타격론, 이로 인한 8월 한반도 위기설입니다.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나왔었던 주장이죠.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어제 출연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없다라고 단언했는데 오늘 이 문제를 잠깐 좀 이지은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선제 타격론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죠. 물론 북한의 움직임이 우선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곧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곧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엊그제 심포 조선소에서 콜드론치, 그러니까 이 잠수함에 손상이 가지 않게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뒤에 엔진을 점화시켜서 발사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실제로 미국, 중국 모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ICBM급 첫 시험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이 현무와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가지고 이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군의 새로운 무기들의 시험 발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현무 투시 미사일도 개발해서 최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이 ICBM인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옵션을 대통령의 선택지에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밀 타격이든 뭐든 선택지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선제 타격론은 좀 다른 얘기인데 백악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에서도 이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선제 타격도 고려 대상이냐고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전에 밝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언급은 과거에도 있기는 했는데 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 나오는 강경론에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선제 타격이라는 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 불확실성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타격할 타깃의 불확실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시설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복 반격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북한이 보복 반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큰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뭐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는 이라크나 시리아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미국이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다면 뭡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죠. 네, 마지막으로 중국 개입 여부의 불확실성입니다. 예. 이 대부분의 북한 이 핵심 시설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자칫 중국에 피해가 간다면 혹은 중국이 피해를 우려한다면서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른바 핀셋 공습이 아니라 G2의 충돌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 근거는 방금 전해드린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물론 미중 양측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인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죠. 그제 중국이 군 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한 무인기 ASN-301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무인기를 레이더 자폭 공격 무기로 소개했습니다. 시속 220km로 최장 4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데 운항 거리를 늘리면 주한미군의 사드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최대 사거리 13,000km의 ICBM 미니트맨 3를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시속 마하 23으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ICBM에 대한 맞불격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실력 행사를 배제한 시위의 성격이 짙은 건데 그 이면에선 미중 간 빅딜설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고 실제로 이런 빅딜설은 미국 조야에서 부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미국 조야에서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 김정은 정권 붕괴론, 선제 타격론이 핵심입니다. 현직 CIA 국장은 김정은 축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한미 동맹의 근간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핵 동결론도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시나리오의 하나입니다. 북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ICBM 개발 중단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뜻합니다. 부시,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게이츠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상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교수의 지난 6월 워싱턴 발언도 미국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군사적 옵션은 물론 북핵 동결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사전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이행과 사찰을 보증받는데 중국이 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에서 거론하는 김정은 없는 새로운 북한 정권 세우기도 역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미 중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놓고 빅딜설이 오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양국이 대치와 합의점 찾기를 오가는 사이 정작 한국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배경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현역 장군의 부인이 장군의 공관병과 조리병을 사병 부리듯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 군대 내 갑질 논란이 벌어진 바 있죠.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해당 장군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모 사령관은 오늘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관병들을 대상으로 한 부인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각질을 떨어졌다고 죽게 하고 청소시키는가 하면 미나리를 다듬고 있던 조리병에게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칼을 빼앗아서 이제 휘두르는 이런 경악스러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센터 측은 박 사령관의 부인이 사령관 아들의 속옷 빨래와 운전기사 역할을 시키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베란다에 40분 넘게 감금했다는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폭로에 박 사령관은 당초 진위 여부를 떠나 부덕의 소치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착수를 선언한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전역 신청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계속 문제가 되어온 공관병 제도의 존폐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장관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의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청와대는 상식 받기라고 불쾌해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당 의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도부 개입은 없었지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제보 조작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주 의원은 해당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의원은 또 대선 과정에서 문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주선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달라진 국민의당의 기류에 청와대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용주 의원의 발언을 상식 밖의 언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 채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당권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이른바 안철수 복귀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아서 이 소문엔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달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노릴 거란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검찰에서 확인받은 만큼 이제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릴 거라는 게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안 전 대표에게 전대 출마를 권유했다는 한 측근은 대안이 없다, 안 전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부 측근도 지난주 출마는 없다던 단호한 입장에서 아직 모른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판도 나옵니다. 불과 20일 만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사과해놓고 당권을 잡아 일선에 복귀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대표는 오늘 안 전 대표와 통화했다며 안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며 안 전 대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는 그동안 횡보를 하거나 후진까지 하는 등 기존 태풍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오늘 아침 일본 남쪽 바다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습니다.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주말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태풍 노루의 모습입니다. 시속 11km로 일본 남쪽에서 서서히 한반도 쪽으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번 주 일요일쯤 일본 큐슈 남쪽까지 북상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후 큐슈 옆을 스쳐 지나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 해군 기상청은 노루가 큐슈에 상륙해 통과한 뒤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노루는 갑자기 후진하는 등 특이한 진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바다에서 수증기를 흡수해 현재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에 바람이 초속 47m에 이르는 중형급 태풍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이후 진로는 고위도와 중위도를 오르내리며 파동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제트기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트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강한 고기압을 만들 경우 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돌면서 아래쪽에 있는 노루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제트기류의 움직임 등을 분석해 태풍의 진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오늘 임시 폐쇄됐습니다. 해변에서 갑자기 바다 쪽으로 쓸려나가는 역파도 이한류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발생한 데다 온종일 높은 파도까지 일면서 이복이 통제됐습니다.
또 달빛 해수욕장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던 해운대 해수욕장 야간 개장도 일주일 만에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서 어제 낮 1시 10분쯤에도 해운대 앞바다 2개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이한유로 물놀이객 70여 명이 먼 바다로 휩쓸려 갔다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생활 물가 지수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달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채소 비축 물량도 푸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계란 한 판과 감자 2kg, 오징어 3마리를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19,100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엔 60% 수준인 11,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1년 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겁니다. 배추가 너무 많이 왔어요.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못 담고 있잖아요. 전에 담았던 거 그거 아껴가면서 먹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였지만 141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지수는 3.1% 올라 2012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 수산물 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전기수도 가스요금도 가격을 인하했던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우선 수입 계란에 27% 붙이던 관세를 연말까지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축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 농협 매장에서 채소와 과일, 고기 등의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배추는 50%, 오이 호박은 30% 할인 판매하고 돼지고기는 이달 말까지 최대 30% 싸게 팝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4.19 혁명과 부마 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그리고 지난해 촛불 집회 모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이 남긴 정신적인 유산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안 그래도 갈 길이 먼 개헌 논의가 더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내년을 목표로 한 개헌 논의에서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정신을 어디까지 담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문에 실린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부마 항쟁부터 촛불 집회까지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987년 개헌 때도 4.19 혁명만 반영됐다며 이번에도 6월 항쟁까지만 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까지 포함시키기엔 무리란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헌법 전문에 손을 대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촛불 집회는 불과 1년 전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5.18 민주화 운동도 역사적인 판단이 덜 끝났다며 헌법에 실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 소위가 조만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특위 차원에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질문을 넣을지를 놓고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전문 관련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검찰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태아의 피해도 인정하고 추가 구제를 위한 기구도 만든다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에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태아 밤토리와 생후 4개월인 동영이를 차례로 잃은 권민정 씨는 그동안 태아 피해를 알리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춰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균제 피해 구제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신생아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1, 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해 4단계를 받은 권 씨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구제개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금도 기업의 분담금으로 충당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외됐던 천식과 폐렴도 피해로 인정해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재협상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겨울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着実に実施されていくこの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ってですね、粘り強くあらゆる機会を捉えてですね、合意の着実な実施を求めていきたい。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위안부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가 다시 겨울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생기면 대북 정책 공조에도 곤란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검증 TF와 관련 일본 측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본의 관심은 검증 이후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에 나설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취임 첫날 백악관의 막장 권력 투쟁을 주도한 공보국장을 해임했습니다. 해병대 대장 출신 규율맨이란 별명답게 백악관 기강 잡기부터 나선 겁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까지 트럼프 내각의 별 11개의 군 장성 출신 3인방이 포진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주목됩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취임 선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having done a fantastic job, General, and we look forward to, if it's possible, an even better job as Chief of Staff. That's right, sir. Thank you. 이후 5시간 만에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을 해임했습니다. 스카라무치는 지난주 전임 프리버스 비서실장을 정보 유출자의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하극상을 벌인 장본인입니다. 켈리 실장이 스카라무치 해임을 건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맹목적 충성 발언으로 미니 트럼프란 별칭까지 붙은 월가추 씨는 이렇게 11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방카 부부 등 백악관의 모든 참모진이 켈리 실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을 포함해 이라크 전쟁 영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삼두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한 기조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119 구급대보다 견인차, 사설 구급차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죠. 비밀은 119 무전지령을 감청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환자와 시신 이송을 독점한 조직이 또 적발됐습니다. 무전이 번번이 뚫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내부를 수색하자 무전기와 감청 장비가 쏟아져 나옵니다. 53세 남자, 의식 호흡 없음, 심정지 추적. 이것만 빨리 봐라. 사직동이니. 감청조와 장례업자, 가짜 구급차 기사로 구성된 46살 임모 씨 일당은 119 무선 지령을 감청해 최근 2년간 3천여 차례나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을 독점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46억 원에 이릅니다. 119 무전 지령을 장애 없이 감청하기 위해 이들은 주로 부산 황령산 등 기지국 인근 고지대 마을에 비밀 상황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무전을 도청했고 단속 기미가 보이면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꺼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2010년 감청을 맡겠다며 2억 원을 들여 무전 암호화 장치를 도입했지만 고장이 잦고 감도가 떨어져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임시 등 6명을 구속하고 소방당국의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임의로 학생들 답안지를 고쳤다가 들통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잘못 가르친 내용을 정답으로 처리해주려 했다는데 학교 측은 이 교사에게 경고 처분만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국어시험지입니다. 문제를 낸 국어교사는 8번 문제에 대해 3번 답안을 적어낸 학생 43명의 OMR 카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2번으로 고쳐주었습니다. 24번 문제도 7명의 학생 답을 교사 임의로 정답 처리했습니다. 몰래 처리하려던 교사의 계획은 답안지를 검수하던 다른 교사가 사용이 금지된 수정 테이프 흔적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자신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 정답 처리를 해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성적이 다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무 얘기가 없었죠. 해당 교사에게는 학교장 경고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있는지 전혀 소개 알려주지도 않아서 듣지도 못했고. 하지만 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험 이제 출제 오류가 생기면은 학생들한테도 공지를 하지요. 대구시 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 달까지 잘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유치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유가 경제난이나 이사가 아니라 관련 규정 때문인 곳이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입니다. 학부모들이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 유치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은 건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동네 사시는 어떤 어머니가 너네 유치원 없어졌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 나는 7살 때 무슨 돌고래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여기 유치원 계속 못 다니는데 못하죠. 유치원이 폐원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설립자인 이사장이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나면서입니다. 해당 유치원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땅을 빌려 운영하는 임대유치원으로 설립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교육청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건물과 땅이 설립자 소유여야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문제는 주변 유치원들도 대부분 포화 상태로 원화 260여 명이 갈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관련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시설이 크고 임대인 유치원인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설립자랑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재촉도 안 했으니까. 교육청은 개선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39주째 임신부를 관통한 총알이 태아의 폐와 척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엄마를 봤지만 아기는 치료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악명 높은 브라질 도심 총격전의 애꿎은 희생양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하얀색 작은 관이 매장지로 들어갑니다. 시멘트가 관 위를 덮는 것을 부모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말 아기 아루트레의 생존은 기적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던 엄마 클라우지아는 태어날 아기의 기저귀를 사고 돌아가는 길에 유탄을 맞았습니다. 총알은 엄마의 엉덩이를 뚫고 들어가 태아의 폐 등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아기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어제 새벽, 아르투르는 소화기 출혈로 끝내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브라질 최대 관광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범죄 조직 간
또 이를 소탕하려는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어린이들이 유탄에 맞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리우시 근처에서 유탄에 맞아 희생된 아이는 총 35명. 이 중 22명은 2015년 이후 숨졌습니다. 브라질 리우의 불안정한 치안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은 세상빛을 제대로 보기 전부터 총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통 태권도 경기하면 겨루기를 떠올리지만 격파도 태권도의 한 종목입니다. 누가 가장 많은 기왓장을 깨는지 최고의 격파왕을 가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주먹에 온 정신을 집중하자 두께 1.6cm짜리 기왓장 12개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남자 주먹 격파 해외 결선에 출전한 이라크의 마흐디 카디르 선수는 생애 처음으로 우승한 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자 손날 격파 국내 결선에선 고수들이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성인부에선 이진영 선수가 15개의 블록을 깨면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80이 넘은 최고령 참가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60년 경력의 박재옥 선수는 11개의 블록을 박살내며 장년부 3위에 올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못 깰 걸 깨물어서 초월적인 힘으로 깨물어서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좀 후련하게 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팀 대항 종합경연에서는 묘기가 이어졌습니다. 경민대학교는 공중 연속 발차기로 송판들을 완벽하게 격파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64개국 5,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겨루기에선 느낄 수 없었던 태권도의 파괴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8년이 걸려서 지어놓은 왕복 4차선 도로에 2년 넘게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보다 빨리 공사를 시작한 건데 주민들은 눈앞에 도로를 두고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상업지구에 나왔습니다. 제 주변으로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마치 보행자 전용 도로나 통행량이 없는 이면도로 같아 보이는데요. 이곳을 보니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통행금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완공된 지 2년이 넘은 왕복 4차선 고가도로였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건설용 자재가 쌓여 있고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들 옆으로 잡초가 자랍니다. 10년 전 첫 삽을 뜬 고가도로는 2015년 중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는 한 대도 다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물류 이동을 활성화한다며 추진해온 외부순환도로의 핵심 구간이지만 다른 구간과 착공 시기가 달라 만들어 놓고도 이용할 수 없는 매물단지가 된 겁니다. 3년 가까이 거의 공사를 못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갓 시작된 게 이제 한 2년 10년으로. 고가도로와 연결된 다리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어쩔 수 없이 1차로로 빠져나오고 다리를 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은 텅 빈 표지판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사 강행에 주변은 10년째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막히고 또 100일 날은 퇴근 시간 저녁에 그때 막히고. 저 다리에서 이제 내릴 적에 저 다리 끝까지 미디지. 고가도로와 연결된 터널은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이 예상되는 상황. 빠른 경로를 눈앞에 두고 운전자들은 1년 반을 더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간이 완공됐다면 저 끝에 화명대교부터 이 산 너머의 부산 금정구청까지 6km만 가면 되지만 지금은 약 20km의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주말 나들이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차로 운전해보니 30분 넘게 소요됩니다. 부산시는 공사를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공사 자체에 반대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간마다 기간이 엇갈리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비의 50%를 국비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조금 민원이 제기가 덜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했다면 오히려 그 고가도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당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산 남부에서 출발해 김해시를 거쳐
다시 부산 북부와 동부까지 있는 외부 순환도로 전 구간이 완전 개통하려면 또 하나의 난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외부 순환도로 입구 부분인 1300m 구간은 김해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7년 넘게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구상된 도로는 빨라도 2024년에야 완성될 예정입니다. 끊어진 도로가 모두 연결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 지자체들의 사정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주민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의 모든 시계는 한순간을 가리키며 정지돼 있습니다. 9시 5분, 1938년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가 사망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터키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초대 국부죠. 멈춰 세운 시간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한 오늘의 터키인들과 아타투르크는 같은 시간을 함께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해방의 예감, 얼마 뒤면 인천 부평공원에 세워질 징용 노동자상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흙으로 빚어낸 조각상은 일제강점기 부평 조병창에 강제징용돼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했던 노동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점령국에 의해서 자행된 강제징용의 역사, 그것은 요즘 운이 되는 지옥섬이라 불렸던 그 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나라 밖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가해국에서는 여전히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지만 그 야만의 증거들이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동상을 만들고 자료를 발굴하고 영화와 소설을 만들면서 잊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소위 그 불가역적 합의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 그 과정은 물론 결코 쉽지 않을 터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멈춰선 터키의 그 시계 이외에도 멈춰선 시계는 또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그 순간 정지해버린 그 시계들. 일본은 그 비극의 시간을 영원히 보존함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이 전쟁의 피해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의 시간은 지워버리고자 하는 순간 그들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비극의 시간에 멈춰버린 그 시계가 보존되어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방명록에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이런 문구가 남겨져 있었으니 기억하자, 항의하자, 그리고 살아나가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번 주 내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 부회장 본인 신문을 앞두고 법원을 지금 연결해서 현재 재판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지금은 장충기 전 사장이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4명 중 3번째로 신문을 받는 인물인데요. 예상보다 신문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이 자정 넘어서야 끝났고 이게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선 피고인 신문들이 길어지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재용 부회장 신문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예. 내일은 뭐 더 미뤄지진 않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삼성 관계자들 입장은요. 삼성이 최순실 씨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다.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은 승마 지원에 대한 최 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특히 2015년 7월 독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했는데 이 역시 최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씨가 삼성이 자신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을 비방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과 검찰의 판단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둘러싼 합의가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승마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 부회장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 전직 임원들은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특검에서 내놨던 이 진술 내용 상당 부분을 번복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가 정유라 씨를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 그리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지원 관련 자료를 건네줬다는 진술 등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들이 이 부회장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자신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예, 결국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가 번복된 진술에 더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번복되기 전에 진술을 더 무게를 두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일은 이재용 부회장도 피고인 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뇌물의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핵심 정황,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3차례 독대가 주요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모두 입을 열지 않아 왔습니다. 내일 이 부회장은 재판 진행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게 됩니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었던 계열사 합병을 박 전 대통령이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내일 공판에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 김모 씨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하기 직전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한 문건 2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이 문건을 작성하고 6개월 뒤에 휴직을 하고 삼성생명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을 저희들이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박경수 특검팀이 오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항소를 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년형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무죄로 석방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 보수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대통령의 좌파단체 지원 배제는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2라운드에 접어든 블랙리스트 재판 전망 그리고 이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차별적인 지원 역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룸 일부에서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와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희 취재진이 이제 김 교수뿐 아니라 다 복수의 헌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이 문화예술계 차등 지원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침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좌파와 우파 또 보수와 진보라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또 자의적이고요. 이 행정부 수반이라면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 공익 실현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예. 특히 청와대가 작성한 이 지원 배제 문건에는 그 좌파라는 단어 옆에 문재인 지지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정치 보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블랙리스트의 최종 책임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있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만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그렇게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 김 전 실장의 재판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관련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예. 김 전 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예. 재판부는 이 실행 과정에서 그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막대한 위치 그리고 또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 범죄를 본질적으로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비서실장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역시 대통령이고 더 막강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위치와 그 영향력은 뭐 고려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그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고받거나 또 지시하고 승인했는지가 그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심리한 그 재판부가 아닙니다. 예. 김 전 실장과 또 조윤선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특검은 그동안 확보를 하고도 별다른 필요성이 없어서 굳이 이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는 24일부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의 재판에 과연 영향을 끼칠 것인가? 법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아까 그 김정철 헌법학자의 의견으로는 이 1심 재판부가 왜 이렇게 매우 명확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판결문에 넣어놨느냐. 그것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게 자칫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그 범죄 혐의점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이 법리 해석 부분은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그것 역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 또 이에 대한 지금 여론, 그 각계 비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참고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앞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가로 제출될 어떤 증거들이 계속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정황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재판은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전적으로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공관병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제2작전사령관은 오늘 전역을 지원했습니다. 온 가족의 도움이 노릇을 한다, 산업이다. 공관병 논란은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팩트체크팀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육군 내부 규정도 확인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공관병의 업무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례들은 모두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논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된 그리고 오늘 전역을 신청한 이 A 대장은 아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발톱 각질 치우기를 지시했다는 거고요.
또 폭언을 일삼았고 아들 속옷을 빨래를 시켰다는 건데 이 아들은 휴가 나온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병사의 빨래를 병사에게 시킨 거죠. 지난달 39사단의 비소장은 폭언, 폭행과 함께 텃밭 관리, 대학원의 과제 자료 조사, 재떨이 들고 서 있기 등을 지시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05년에는 이른바 멸치장군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관병이 고가의 죽방 멸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 준장이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례입니다. 네, 멸치 관리까지 시키고 발톱 각질, 네. 별단분들이 정말 별별 일을 다 시킨 건데 이렇게 공관병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육군 규정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관병은 현재 표에는 보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 하에서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공관병의 소속은 전투지원부대인데요. 실제로는 부대가 아니라 공관에서 생활을 합니다. 국방장관이 오늘 폐지를 검토 지시했는데 그 근거도 바로 저 장관급 지휘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딱 있는 건데 그러면 업무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킬 수가 없고요. 네. 시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육군 규정에는요. 시설 관리, 지휘 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 준비, 그밖에 공적 임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적인 지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패류나 나물 채취를 시키면 안 되고요. 네. 수석이나 궤목 수집을 시켜서도 안 되고 가축 사육, 또 영농 활동, 이거 주로 어업이나 농업 종사하시는 네네.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패류, 나물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을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공관병 제도가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문제들 그리고 네. 해결책을 냈던 것들을 거슬러서 역추적을 해보면 대강의 추정은 가능한데요. 2005년에 일단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휘관이 사병을 사적으로 부리는 것을 근절하라고 정군에 지시한 일이 있고요. 그보다 50년 앞선 1957년의 일입니다. 국방부가 장성급의 사택 당번병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병의 사병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소 60년 전부터 공관병은 존재했고요. 이런 논란이 당시에도 벌어졌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령관은 부덕의 소치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부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부덕이 아니라 이제 규정 위반의 차원인 건데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986년에 네. 여우 고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중대장의 아내가 외출을 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당번병에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 병사가 실제로 관사에서 1.5km 떨어진 여우 고개까지 나갔다가 그 이후에 무단 이탈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결국 무죄를 받긴 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일을 한 것은 임무의 오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의 가족이 사적으로 한 요구는 업무 영역 밖이라는 판례입니다. 네, 좀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참에 이제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고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규정 49조 51조의 공관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고치거나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군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관병 제도는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 내부 규정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규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네. 예.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일은 또 박성태 기자가 돌아오는데 아무튼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은 봉건 시대.
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통합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문제는 바른정당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적은 겁니다. 예. 이 요즘은 쓰지도 않는 여성 비하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 그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뭐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이 이제 거의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서. 네, 맞습니다. 아무튼 바른정당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은 봉건 시대의 사상이냐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로서 결코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억압의 시대, 봉건 시대의 사상, 봉건적 사고방식으로 네, 당 내에선 막말 정치인을 추방하는 결의안을 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홍 대표의 이런 그 여성 비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지난 대선 때 자서전에 나왔던 이른바 돼지 발정제 논란이 있었고요. 예. 또 지난 4월엔 한 방송에서 설거지를 직접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건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센 척 해보려고 큰 소리 친 거다. 각시를 하늘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앞서 2011년엔 특정 여대를 가리키면서 모 대학 계집 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 홍 대표의 여성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 떠돌았습니다. 예. 아무튼 뭐 비하인드 뉴스에 좀 단골 손님이 돼가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를 또 정색하고 저희가 일부에서 리포트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예.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여야 지도부를 쭉 돌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다시 이 정도는 좀 믿을만하다 하고 느끼실 정도가 될 때까지 아주 다르게 또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돈 건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가요? 예. 하긴 뭐 총장이 이렇게 웃으면서 정치인들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좀 낯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로 저도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검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대한 예우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문 총장의 개인적인 소신이 담겼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례를 깨고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 앞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같은 맥락이란 설명입니다.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가워들 하겠네요, 일단.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사실 검찰총장은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도 청문회 때는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지만 쉽게 대하는 상대는 아닙니다. 자칫하면 자신들을 수사할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정치권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또 예전엔 국정감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당시엔 언성을 높이다가도 끝나고 술도 한잔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이렇게 익숙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처음에 의원 되고 본회의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서로 싸우는 거 보다가 휴게실 가서 서로 파한대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자, 알겠습니다. 검찰 쪽은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좀 여러 가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 쪽 의견도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일단 문 총장이 이렇게 친근한 스타일로 보이긴 하지만 막상 수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게 하는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면 어떤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날의 대화입니다. 이건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예, 며칠 전에 검사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유명해진 김영종 안양지청장과 이완규 부천지청장 등이 승진해서 제외되면서 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지청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란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며 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 이 동기들이 모두 승진하자 관행에 따라 사퇴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인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예. 자, 그날의 대화. 당시 이른바 이제 검사와의 대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예. 다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하여간 본의 아니게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두고두고 화제가 됐던 그런 검사와의 대화였습니다. 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예.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당시 상황을 목불인견이었다면서 인사 불만 외에 개혁을 말하는 검사는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나 법무부는 이 목불인견과 이번 인사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끝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저 장면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예.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비하인드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익숙해져 가는데 이별이네요. 아닙니다.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 33도, 광주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낮 동안 수도권과 충북, 전라 곳곳에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ould have stayed. Were the signs I ignored? Can I help you not to hurt anymore? We saw brilliance when the world